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한유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사무적이었다.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값을 말하듯 그는 사람의 목숨값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한유진 보호자님, 어머님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술비와 입원비 보증금이 먼저 완납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총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감각. 1억이라는 숫자가 뇌리에 박혀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평범한 직장인인 그녀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련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한동안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잿빛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유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 라벨루로 출근했다. 라벨루는 국내 최고의 패션 기업 중 하나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유진은 그저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아니, 달아빠져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소모품에 가까웠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박민아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머, 한유진 씨. 어제 또 야근했나 봐.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러게 누가 그렇게까지 열심히나 하래. 어차피 공은 다 김 부장님 차지일 텐데. 박민아는 입사 동기였지만 부유한 집안을 배경으로 항상 유진을 깔보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명품 옷과 가방은 유진의 낡은 정장과 초라한 에코백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진은 대꾸할 힘도 없어 마른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문제의 인물 김 부장이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미소를 띤 채 들어섰다. 그는 사무실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유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한유진 씨,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신규 브랜드 런칭 기획안 말이야. 그거 다 됐나? 네. 부장님,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진은 밤새 공들여 만든 기획안을 내밀었다. 시장 분석부터 마케팅 전략, 예산안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정리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기획안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군. 내가 좀 더 다듬어서 이사회에 제출해야겠어. 내가 좀 더 다듬어서. 그 말은 곧 이건 이제 내 공이다 라는 뜻이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유진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들은 언제나 김 부장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빛을 보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굴욕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김 부장은 유진의 기획안을 자신의 서류 가방에 챙겨 넣고는 마치 선심 쓰듯 다른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지난 분기 매출 보고서인데 수치가 좀 안 맞아서 말이야. 오늘 중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해. 아, 그리고 박민아 씨는 나랑 같이 외근 좀 나가지. 박민아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힐끗 쳐다보고는 김 부장을 따라 나섰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모니터에 떠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청구서. 유진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결국 그날도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갔지만 막차는 이미 떠난 후였다.
택시를 잡으려 해도 텅 빈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었다. 유진은 비를 피할 곳도 없이 흠뻑 젖은 채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빗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인지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러움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때 그녀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고급스러운 외관은 주변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위압적이었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다. 타세요. 강지훈이었다. 그는 회사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유진은 몇 번 복도나 주차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항상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분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유진은 경계하며 거절했다. 아무리 안면이 있다 해도 한밤중에 낯선 남자의 차를 탈 수는 없었다. 이 시간에 비를 맞고 있으면 감기에 걸립니다.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의 추위와는 달리 훈훈한 공기로 가득했고 은은한 가죽 냄새가 났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와이퍼가 유리를 닦아내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굳게 담은 입술과 높은 콧날, 깊은 눈매는 단순한 운전기사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유진은 문득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이 어딥니까? 정적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유진은 얼른 자신의 낡은 빌라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대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다 익숙하게 핸들을 돌렸다. 집 앞에 도착하자 유진은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었다.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 유진을 향한 것이었다. 몹시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유진은 참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특히 이 미스터리한 남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가까웠다.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씁쓸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빌라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강지훈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억 원. 그 돈을 구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고 주변에 손을 벌릴 만한 곳도 없었다. 사채라는 끔찍한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무기력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강지훈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그의 말처럼. 정말 그에게 방법이 있는 걸까? 어디서 뵈면 될까요? 답장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 장소가 정해졌다. 집 근처 24시간 운영하는 조용한 카페였다. 유진은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 구석자리에 강지훈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그는 운전할 때와는 다른, 좀 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차분하고 냉철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유진이 맞은편에 앉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돈이 필요하신 것 같더군요. 유진은 숨을 삼켰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자존심을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억이요.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강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경멸이나 동정의 빛은 없었다. 그저 무감정하게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잠시 후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혼인계약서였다.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제목을 다시 읽어봐도 틀림없는 혼인계약서였다.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나와 1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필요한 돈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제안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유진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불법적인 일인가요?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혼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물론 계약 기간인 1년이 지나면 깨끗하게 이혼 절차를 밟을 거고요. 왜 하필 저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할 이유가 뭔가요? 그건 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한유진 씨는 그저 계약 조건만 이행해주면 됩니다. 그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제3조 계약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외형적 관계를 유지하되 사적인 감정 교류나 신체적 접촉은 일절 금한다. 제4조 계약 내용은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한다. 제5조 계약 만료 시 갑 강지훈 은을 한유진에게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에 관한 모든 절차에 협조한다. 모든 조항이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였다. 자신의 몸과 시간을 담보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유진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어머님의 수술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요. 그의 한마디가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녀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과 어머니의 생명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다. 하지만 선택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카페 안에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유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강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 하겠어요. 목소리가 지독하게 떨려 나왔다. 그 순간 한유진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악마와 계약을 맺는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가방에서 펜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유진,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련의 낯선 시간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서명을 마친 그녀에게 지훈이 말했다. 내일 오전에 바로 1억 원이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죠. 그의 목소리는 계약이 성사된 사업 파트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건조했다. 그날 밤 유진은 차가운 계약서 한 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의 비는 그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잠을 설친 탓에 뻑뻑한 눈을 간신히 떠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 메시지였다. 고객님의 계좌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일 뒤에 붙은 수많은 0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유진은 곧바로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수술비 전액을 송금했다. 수화기 넘어 직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며 그녀는 돈의 무서운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인생을 팔았다는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다. 강지훈과의 약속대로 월요일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구청에서 만났다. 유진은 주말 내내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는 약속 시간 정확히 3분 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오늘도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증인란에는 이미 최민준이라는 낯선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자 직원이 두 사람을 불렀다. 강지훈, 한유진님,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부. 그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축하한다는 말에도 두 사람 중 누구도 웃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에는 축복도 설렘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약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구청을 나온 지훈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 짐을 옮겨야 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겠습니다. 네, 짐이라니요? 어디로 가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살 집입니다. 계약 조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외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유진은 그제야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제 집 계약 기간이 아직...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약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유감 씨의 회사 앞에서 보죠. 그는 자신의 할 말만 하고는 검은 세단에 올라타 사라졌다. 유진은 덩그러니 남아 그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는 듯했다. 그날 오후 회사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박민아가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떠들고 있었다. 세상에. 너희 그거 들었어, 한유진 씨. 오늘 오전에 구청에서 웬 남자랑 혼인 신고를 했다지 뭐야. 그 말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모니터만 쳐다보았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말이야. 누구랑 남자친구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무슨... 상대가 회장님 운전기사라잖아. 그 강기사. 박민아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 웬일이니? 그렇게 아등바등 살더니
고작 운전기사랑 결혼하려고 그랬나 봐.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남편 직업도 안 보고 시집을 간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난에 쪼들려 변변찮은 남자에게 시집간 불쌍하고 한심한 여자일 뿐이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해명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계약 조건 제4조. 계약 내용은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조롱과 멸시를 감당해야 했다. 정확히 저녁 7시, 강지훈의 차가 회사 앞에 멈춰 섰다. 퇴근하던 동료 몇몇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지나갔다. 유진은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둘러 채 올라탔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혹은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무표정하게 운전만 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유진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1억에 내 인생을 팔아넘긴 걸까?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웅장한 건물 외관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유진이 사는 낡은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운전기사 월급으로 어떻게... 제 집이 아닙니다. 제가 모시는 분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는 회장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고 모시는 분이라고 표현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회장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아파트를 운전기사에게 내어줄 수도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집은 상상 이상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이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와 심플하면서도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 모델하우스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와, 유진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집 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거실이고 저쪽이 주방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2개의 문을 가리켰다. 이쪽이 제 방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이 한유진 씨가 사용할 방입니다.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했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그의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과 같았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웬만한 원룸보다 넓고 쾌적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붙박이장이었고 안쪽에는 파우더룸과 개인 욕실까지 딸려 있었다. 그녀가 살던 좁은 자취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짐은 이미 옮겨두었습니다. 붙박이장 안에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언제 그녀의 짐을 다 옮겨놓은 것인지. 그의 행동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었다. 유진이 고개를 돌렸을 때 지우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깐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는 다시 혼자가 된 유진의 어색함을 덜어주려는 듯 자리를 피해 주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유진은 푹신한 침대에 걸터 앉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 때문에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이 집도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도 모두 빌린 것이었다.
1년이 지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허상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능력 없는 운전기사와 결혼한 한심한 여자로 온갖 무시와 험담을 견뎌내야 했고, 밤에는 강지훈의 계약 아내로서 낯설고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다. 강지훈은 완벽한 동거인이었다. 그는 유진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을 걸지도 않았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가끔 마주칠 때면 가벼운 목례나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진은 그에게서 수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거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한 지훈이 무심코 서재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분명 모시는 분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재를 자신의 공간처럼 사용했다. 유진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며칠 뒤 그가 없을 때 몰래 서재에 들어가 보았다. 서재는 거대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제, 경영, 철학 등 전문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단순한 운전기사가 읽을 법한 책들은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가 떠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 원두를 직접 갈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그의 손길은 매우 능숙하고 우아했다. 그가 사용하는 원두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값비싼 종류였다. 유진이 무심코 좋은 원두인가 봐요. 향이 진하네요 라고 말을 건넸을 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건 사장님께서 가끔 내려주시는 겁니다 라고 둘러댔다. 그의 옷장에는 비록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 몇 벌이 걸려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유진이 잡지에서나 봤던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을 때도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가 가진 모든 물건들이 운전기사라는 그의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정말 회장님의 깊은 신임을 받는 특별한 운전기사인 걸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감히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계약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기묘한 동거 생활과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견뎌낼 뿐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한유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무실의 조롱이 잦아들기도 전 라벨르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드리워졌다. 전 직원이 강당에 소집되었고 단상에 오른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대 발표를 했다. 여러분, 우리 라벨르가 창사 이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앙리 르페브르와의 콜라보레이션 라인 런칭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다. 앙리 르페브르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이름을 건 제품은 출시되는 족족 완판 신화를 기록했고 그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곧 세계 패션계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마케팅팀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연 마케팅이었고 팀원 모두가 이 역사적인 기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김 부장은 회의실에 팀원들을 모아놓고 잔뜩 거만해진 얼굴로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총괄 지휘한다. 모두들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여기서 공을 세우는 사람은 파격적인 승진을 보장하지. 그는 업무를 분배하기 시작했다.
박민에게는 언론 홍보와 SNS 마케팅이라는 화려한 업무가 주어졌다. 다른 팀원들에게도 각각 중요한 역할이 돌아갔다. 하지만 한유진의 이름은 마지막까지 불리지 않았다. 김 부장은 마치 그녀를 잊었다는 듯 회의를 끝내려 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부장님, 제 업무는 무엇입니까? 김 부장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유진 씨, 한유진 씨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테니 간단한 자료 조사나 하면서 다른 팀원들 서포트나 하도록 해. 그것은 노골적인 무시이자 모욕이었다. 팀의 핵심 인재 중 한 명인 그녀에게 잡무를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박민아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유진은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마케팅 본부장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김 부장. 지난번 앙리 르페브르 측에 보냈던 시장 분석 보고서 말입니다. 그거 한유진 씨가 작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르페브르 측에서 그 보고서에 깊이 있는 통찰력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며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놀라움과 경탄의 눈빛이었다. 김 부장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 보고서는 유진이 밤을 새워 작성한 것을 자신이 이름만 바꿔 제출했던 것이었다. 본부장은 유진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한유진 씨,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VVIP 타겟 마케팅 전략은 한 씨가 직접 맡아줬으면 합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느끼며 대답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 불타는 듯한 김 부장의 증오, 어린 시선과 질투로 일그러진 박민아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 부장과 박민아의 방해 공작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박민아는 르페브르 측과 소통하는 공식 채널을 담당하면서 유진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실수로 누락하기 일쑤였다. 수정된 디자인 시안, 변경된 미팅 일정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유진은 몇 번이고 큰 낭패를 볼 뻔했다. 김 부장은 예산을 트집 잡아 그녀의 기획안을 사사건건 반려했다. 한유진 씨, 지금 회사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기획이라고 내민 건가라며 모든 팀원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이 승인한 다른 파트의 예산이 훨씬 방만하게 책정되고 있었다. 소문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 무기였다. 한유진 씨, 결혼하더니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남편이 운전기사라던데. 생활이 쪼들려서 부업이라도 뛰는 거 아냐. 그러니 회사 일에 소홀할 수밖에. 같은 악의적인 험담들이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고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은근히 멀리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외로운 섬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끼를 품고 일에 매달렸다. 누락된 정보는 직접 본사에 몇 번이고 확인 전화를 걸어 알아냈고 반려된 기획안은 밤을 새워 더욱 완벽하게 수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모든 부당함과 맞서 싸워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런칭쇼를 열 VVIP 파티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고급스러운 장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접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연락하는 곳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거절 의사를 밝혔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대관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똑같은 대답을 듣자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섭외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다. 범인은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면 어둠과 정적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강지훈은 언제나처럼 늦었고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고 허탈하게 웃었다. 화려한 집, 법적인 남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거실 테이블에 온갖 장소 섭외 자료들을 펼쳐놓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널브러진 서류들과 지쳐 보이는 유진을 잠시 보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이 그녀 앞에 테이블에 놓였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는 대답 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신문이 아닌 테이블 위에 서류들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침묵이 흐르던 중 그가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라벨르의 런칭쇼. 장소 문제로 고전하는 모양이군요. 유진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단 한 번도 회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 네. 조금요. 좋은 곳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어요. 그녀는 애써 둘러댔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최상위 VVIP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맥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프라이빗 클럽이나 갤러리 같은 곳들이죠. 그의 말은 마치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유진은 한 번도 그런 방식의 섭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 특정 대행사들의 견적이 시장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군요. 그가 언제 예산안까지 본 것인지.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업계의 오랜 관행입니다.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결탁하고 견적을 부풀린 뒤 차액을 뒷돈으로 챙기는 수법이죠.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유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괴롭힘인 줄 알았던 김 부장의 행동이 사실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다시 보았다. 그는 정말 단순한 운전기사가 맞는 걸까? 어떻게 이런 내부 사정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지? 유진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군요. 먼저 들어가 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그가 남기고 간 말들을 곱씹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단서를 던져주었다. 비록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서류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조언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다시 조사를 시작했고 예산안의 문제점들을 역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시각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강지훈은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무표정함이 사라지고 냉철하고 날카로운 기업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최민준입니다. 그의 충실한 비서 최민준이었다. 혼인신고서의 증인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비서, 라벨르 마케팅팀의 김태섭 부장.
그 자에 대해 알아보게. 특히 최근 진행 중인 VVIP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벤트 대행사, 협력업체들과의 자금 흐름을 전부 다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놓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강지훈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될 곳을 좀먹는 쥐새끼들을 가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이 거대한 방역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트기도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강지훈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 비서가 밤새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묵직했다. 김태섭 부장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그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의 목록, 그리고 라벨르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뇌물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태섭은 교활했다. 그는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아내의 사촌 명의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세탁했다. 이번 앙리 르페브르 프로젝트에서도 그는 자신이 밀어주는 이벤트 대행사 인호기획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풀려진 예산의 2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이 보고서 한 장이면 김태섭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터뜨려 그를 끌어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의 그릇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부당한 상황을 어디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낼 때 그가 그녀에게 줄 보상은 훨씬 더 값질 것이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최 비서를 연결했다. 김태섭 건은 일단 그대로 둬. 대신 인호기획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도록 자금 흐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사모님께서 진행하시는 장소 섭외건은 어떻게 할까요? 최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유진이 어젯밤 늦게까지 거실에서 고군분투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벽에 부딪히면 그때 내가 신호를 주지. 지훈의 눈빛은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깊고 차가웠다. 한편 유진은 지난밤 강지훈이 던져준 단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녀는 기존의 호텔 연회장이나 컨벤션 센터 리스트를 모두 버렸다. 대신 VVIP들만이 아는 프라이빗 갤러리, 멤버십으로만 운영되는 사교 클럽, 재벌 총수들의 개인 별장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그런 장소들은 전화번호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회원님의 추천 없이는 대관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벨르라는 회사는 잘 모르겠군요. 다음에 연락 주시죠.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그녀의 이름, 라벨르라는 회사의 명함만으로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며칠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유진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챈 김 부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한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건가? 김 부장은 책상 위에 유진이 조사한 프라이빗 장소 리스트를 던졌다. 누군가 그녀의 책상을 뒤진 것이 분명했다. 배정된 업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허황된 짓을 하고 있어. 당신 분수에
이런 곳들을 대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프로젝트의 격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끄러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지시에 따르라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장소 대관 계약서 못 받아오면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건 물론이고 인사위원회의 회부에서 중징계를 받게 할 줄 알아. 내 말 명심해. 김 부장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유진은 굳은 얼굴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다. 그녀는 예산안 분석으로 방향을 돌렸다. 강지훈의 말대로 김 부장이 추천한 인호기획의 견적서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모든 항목이 1.5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그녀는 인호기획이라는 회사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주소지를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치밀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주소지에 있는 사무실도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다. 심증은 확신에 가까워졌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목요일 밤 유진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고 강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묻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하고 억울했다.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야만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귓가에 익숙한 도어록 해제음이 들리고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유진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그의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진은 그의 무심함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동정이나 위로는 지금 그녀에게 더 큰 비참함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 노트북을 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외 사이트까지 뒤지며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도 차에 남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띵!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간결했다. 라벨르 프로젝트를 위하여.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장난 메일일까 아니면 바이러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홀린 듯 메일을 클릭했다. 메일 본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오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었다. 파일 안에는 단 3개의 장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갤러리 더 힐, 클럽 판턴, 스카이 라운지 헬리오스. 모두 유진이 리스트에서 보고도 감히 연락조차 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한민국 연견 1%를 위한 극비의 장소들이었다. 그리고 각 장소의 이름 아래에는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로 보이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파일의 가장 마지막 줄, 연락할 때 아폴론의 이름을 언급할 것.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폴론. 이것은 대체 무슨 암호란 말인가?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정보를 보내온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혹시 이것이 김 부장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썩은 동아줄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잡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결심을 굳히고 회사 휴게실에서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갤러리 더 힐의 관장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벨르의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갤러리 대관 문제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반 대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말을 잘랐다.
유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혹시 아폴로님을 아시는지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존경이 뒤섞인 듯한 극도로 정중한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 아폴로님의 손님이셨군요. 아,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가능하고 말고요.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폴론이라는 이름 하나가 가진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나머지 두 곳에도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왕을 모시는 신하처럼 그녀를 대했다. 마침내 그녀는 세 곳 중 가장 프로젝트의 컨셉과 잘 맞는 스카이 라운지 헬리오스를 방문했다. 도심의 가장 높은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곳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환상적인 공간이었다. 최고급 대리석과 크리스탈로 장식된 내부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았다. 찾으시던 장소가 맞으십니까? 지배인은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물었다. 네, 완벽해요. 유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다. 그녀는 마침내 해낸 것이다. 김 부장이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일을 성공시킨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대체 아폴로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정보를 보내준 익명의 발신자는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어젯밤 자신의 절망을 말없이 지켜보던 남자, 자신의 남편. 강지훈, 그림자의 손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리고 유진은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한유진이 헬리오스와의 대관 계약서를 들고 출근했을 때 마케팅팀 사무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가 당당하게 김 부장의 책상 위에 계약서를 내려놓자 주변에 있던 모든 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낚아챘다. 그의 눈은 헬리오스라는 이름과 터무니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대관 조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불가능해야만 했다.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막아놓은 길이었다. 그런데 한유진이, 저 보잘것없는 운전기사의 아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부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프로젝트에 걸맞은 최적의 장소를 찾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김 부장의 속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그는 계약서에서 트집 잡을 만한 곳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모든 조항은 라벨르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는 결국 계약서를 책상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조화 장소는 구했다고 치지. 하지만 명심해. 앞으로 프로젝트에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그땐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할 거야. 그것은 패배자의 발악에 불과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조롱과 멸시 대신 경애와 궁금증이 담긴 눈빛들이었다. 박민아는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며 유진을 쏘아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유진은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회사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았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은 마음속에 더욱 짙게 드리워진 의심의 그림자였다. 주말 아침 유진은 잠시 책을 사기 위해 아파트를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강지훈의 검은 세단이 서 있던 자리에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서 있었다. 낮고 날렵한 차체, 미래적인 디자인. 유진은 자동차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차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몇 대 없는 한정판 모델이라는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때 주차장 기둥 뒤에서 강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바로 그 스포츠카의 스마트키가 들려 있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물었다. 지훈 씨, 이 차는... 그는 유진을 보고도 별로 놀란 기색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회장님의 차입니다. 수집이 취미셔서요. 정비소에 맡겨야 해서 잠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은 됐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차를 모시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애마를 다루는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주차장 전체가 울릴 듯한 강력하고도 세련된 엔진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능숙하게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스포츠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반박할 수 없었지만 그 위화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의심을 키운 또 다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일이 일찍 끝나 집에 돌아온 유진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강지훈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소리를 죽인 채 서재 문틈으로 귀를 가져다 댔다.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강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차분하고 공손한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아닌 상대를 압도하는 냉철하고 권위적인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그 제안은 거절해. 인수가를 15% 더 낮추지 않으면 협상은 없어. 그들의 현금 흐름으로는 우리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테니 초조한 쪽은 그들이야. 그대로 밀어붙여. 인수가, 현금 흐름, 협상. 유진은 숨을 삼켰다. 운전기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지휘하는 최고 경영자의 말투였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내 메일로 보내도록. 그리고 이사회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내부에 아직도 쥐새끼가 남아있는 것 같으니.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회장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엔. 그의 말투는 명백히 명령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닫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와인과 원두, 서재를 가득 채운 전문 서적들, 명품 시계, 그리고 아폴론이라는 암호명. 이 모든 것이 운전기사 강지훈이라는 인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대체 정체가 뭘까? 유진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그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 이 계약 결혼 역시 거대한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 하지만 그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닌 엄청난 비밀을 가진 남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진이 남편의 정체에 대한 혼란으로 괴로워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김 부장의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소 섭외건으로 제대로 체면을 구긴 김 부장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능력을 꺾을 수 없다면 그녀의 도덕성을 짓밟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다. 그는 유진이 제출했던 예산안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유진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업체들 대신
실력 있는 신생업체 몇 군데를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김 부장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재무팀에 자기 사람과 짜고 서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신생업체 중 한 곳이 마치 유진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유진의 개인 계좌에서 그 업체 대표와 소에게 돈이 오간 것처럼 거래 내역을 위조하고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냈다. 모든 증거는 유진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에 특정 업체를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증거 조작을 마친 김 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본부장실로 향했다. 본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내밀며 유진의 비리에 대해 보고했다. 한유진 씨가 VVIP 프로젝트 예산을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본부장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가 아끼던 직원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이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다.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군요. 당장 특별 내부 감사팀을 소집하도록 하세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한유진 씨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겁니다. 바로 다음 날 회사 전체에 공식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제목 VVIP 프로젝트 관련 특별 내부 감사 실시 공지. 이메일에는 감사 사유와 함께 주조사 대상자로 마케팅팀 한유진 대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댔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처럼 떠받들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회사 돈을 빼돌리려 한 부패한 범죄자, 혹은 그 혐의를 받는 유력한 용의자일 뿐이었다. 헬리오스를 계약하며 얻었던 짧은 승리의 기쁨은 산산조각이 났다. 김 부장의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무슨 증거로 맞서야 할지 막막했다. 차가운 통지서 한 장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감사팀의 공식 소환장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밖에서는 직장 상사의 음모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안에서는 비밀투성이 남편의 정체가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유진은 사방이 막힌 벽에 갇힌 듯한 완벽한 고립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특별감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친 순간 한유진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감사팀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녀의 책상을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했으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업무 기록을 가져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 창가 구석의 텅 빈 책상으로 내몰렸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고 탕비실에서는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대화를 멈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던 사람들이었다. 박민아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 곁을 지나갔다. 어머, 웬일이야. 도둑고양이처럼 회사 돈에 손을 대다니. 남편 잘못 만나더니 인생까지 막장으로 가나봐. 며칠 뒤 유진은 회의실로 불려갔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회의실에는 감사팀장과 팀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취조실의 범죄자처럼 대했다. 감사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조작된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한유진 씨,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서류에는 유진의 개인 계좌와 아티잔 크리에이티브라는 신생업체의 대표 계좌 사이에 돈이 오간 거래 내역서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진 사적인 이메일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 업체와는 견적서를 받은 것 외에 어떤 개인적인 연락도, 금전 거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프레다텔스키 떨려 나왔다. 감사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모른다. 회사의 공식 서버에서 나온 이메일과 은행에서 직접 받은 금융거래 증명서가 있는데도 말입니까? 한유진 씨. 지금 당신의 부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압니까? 그들의 논리는 견고했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부인은 궁색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을. 김 부장이 파놓은 함정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깊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유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 저편에서 김 부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히 내게 덤벼 내깎 것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같은 시각 김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민아와 함께 고급 위스키를 따르고 있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박민아는 아첨을 떨며 그의 잔을 채웠다. 김 부장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하하, 이게 바로 연륜이라는 거지. 감히 내 밥그릇을 넘본 죄.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이제 한유진만 사라지면 헬리오스 대관권은 자연스럽게 인호기획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거지. 그럼 한유진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하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서 빨간 줄 그이고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거지. 감히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른 놈들도 기어오르지 못할 테니.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한 계획이 성공한 것을 축하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그저 사소한 부수적 피해일 뿐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너무나도 큰 절망 앞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마비되는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겨있는 유진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가는 듯했다. 유진은 그 무심함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다시 나타나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은 피해자의 신뢰도를 먼저 무너뜨리지. 어떤 해명을 해도 거짓말처럼 들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의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유진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작된 증거들, 감사팀의 압박, 김 부장의 비웃음까지. 그녀는 그에게서 해결책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예리한 통찰이 담긴 조언을 건넸다. 아무리 정교한 디지털 증거라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오. 아마추어는 겉모습은 위조할 수 있어도 그 아래에 숨겨진 메타데이터까지는 손대지 못하지. 서버 접속 기록, IP 주소, 파일 수정 시간,
진실은 그들이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라 원본 데이터 안에 있어 유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거짓 고소는 종종 고소인의 범죄를 드러내는 법이지. 그들이 당신에게 특정 업체와의 유착 혐의를 씌웠다면 그건 바로 자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방어하려 하지 말고 고소인을 공격하시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그의 말은 혼란스럽던 유진의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명쾌한 지침과도 같았다. 절망의 안개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인 그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할 겨를도 없었다.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회사 서버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USB 하나를 들고 나와 유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당신이 찾던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 유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들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강지훈이 준 USB 안의 자료와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들을 분석하며 방역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훈이 준 USB 안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김 부장이 인호기획과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부풀려진 견적서의 원본과 수정본 비교 파일, 그리고 인호기획이 사실상 김 부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회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손에 넣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유진은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이 칼을 날카롭게 벼리는 데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다. 김 부장의 비리 혐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각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배열했다. 그녀는 감사팀의 조작된 증거를 반박하는 대신 사건의 본질, 즉 김 부장의 부패를 정면으로 겨누기로 했다. 마침내 감사팀으로부터 최종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가 왔다. 날짜는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심판대였다. 유진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노트북 화면으로 바라보았다. 방역의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다. 김 부장의 비리를 폭로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 즉 감사팀이 내민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없었다. 싸움의 무대는 준비되었고 칼도 갈았다. 하지만 여전히 승패는 불투명했다. 유진은 굳은 결의와 깊은 불안감이 뒤섞인 채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소집 전날 밤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한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없이 반짝이는 불빛들은 도시의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내일이면 자신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커리어, 명예. 어쩌면 인생 전체가 이 하루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밤새도록 다듬은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김 부장의 비리를 입증할 자료들은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감사팀이 쳐놓은 덫, 즉 자신에게 씌워진 횡령 혐의를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방패 없이 칼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다.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이 나왔다. 그는 잠 못 이루고 있는 유진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고급스러운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코르크를 열고 짙은 루비색 액체를 잔에 따랐다. 향긋하고 깊은 포도향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가 유진 앞에 잔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겠군.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유진은 와인잔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깊고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어째서 이 남자는 항상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그 고요한 눈빛 앞에서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솔직히 무서워요.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들이 제 말을 믿어줄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려 나왔다. 강한 척, 괜찮은 척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도, 섣부른 위로도 없었다. 그저 깊은 이해와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목을 축이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체스게임에서 궁지에 몰린 쪽이 항상 지는 것은 아니오. 진짜 승패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수를 두어 판 전체를 뒤흔드는 자가 결정하지. 그는 유진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김 부장을 공격하는 건 좋은 전략이야. 하지만 잊지 마시오. 징계위원회는 당신의 결백보다 회사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걸.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징계위원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문제를 조용히 덮고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을 당신 편으로 만들려면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숫자로 보여줘야 해. 김 부장의 비리가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의 기획안대로 진행되었다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그들이 당신을 내부 고발자가 아닌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오. 그의 조언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유진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싸움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회복 싸움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어야 했다. 지훈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당신의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보여주지 마시오. 김 부장과 감사팀이 승리를 확신하고 당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완전히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해. 그의 눈빛은 마치 수만 번의 전투를 치른 노련한 장수처럼 깊고 예리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완벽한 전략이었다. 대화가 잠시 끊기고 두 사람 사이에는 와인 향이 섞인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가 감돌았다. 유진은 불안감에 차갑게 식어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지훈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를 가볍게 덮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어떤 로맨틱한 의도도 없는, 그저 깊은 신뢰와 지지를 담은 담백한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유진의 심장 깊은 곳까지 번져나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혼자가 아니오. 그의 낮은 한마디가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지난 몇 주간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듯한 극심한 고독감에 시달렸던 그녀였다. 그의 이 짧은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운전기사도 미스터리한 계약 남편도 아닌 이 폭풍 속에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강지훈의 모습을 지훈은 곧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군.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내일은 긴 싸움이 될 테니.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다시 유진 혼자 남았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의 조언은 그녀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그의 지지는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유진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갑고 명료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의 조언에 따라 발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모두 지웠다. 대신 김 부장의 비리가 회사에 끼친 손실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래프로 만들었고 자신의 기획안이 가져올 수 있었던 기대 수익을 명시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재배열하여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마지막에 배치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도시의 밤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잿빛 하늘을 뚫고 장엄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물 한 잔을 마셨다. 머리는 맑았고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심판의 날, 라펠르의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길고 육중한 마호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부사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과 법무팀장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유진은 그들 맞은편, 피고석과도 같은 자리에 홀로 앉았다. 그녀의 등 뒤로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처럼 느껴졌다. 고소인석에는 김태섭 부장과 박민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침내 부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징계위원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지금부터 마케팅팀 한유진 대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특별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소인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섭 부장, 발언해 주십시오. 김 부장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은 팀의 팀원을 제 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유진을 아끼고 그녀의 재능을 높이 샀는지,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조작된 이메일과 위조된 금융거래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우며 마치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인 양 위원들을 현혹했다. 한유진 대리는 회사의 중요한 VVIP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신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습니다. 이는 회사를 기만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어서 박민아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유진 씨가 해당 업체 대표와 여러 번 몰래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퇴근 후에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제가 묻자 개인적인 사업 파트너라고 둘러댔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한유진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위원들은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유진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녀의 변명 혹은 눈물 섞인 호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침착했다. 그녀는 먼저 위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번 사태로 회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발언을 시작했다. 저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해명하기에 앞서 저는 위원님들께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GPIP 프로젝트의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진은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태섭 부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김 부장이 추천한 인호기획의 견적서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는지 조항 하나하나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해 이 계약이 그대로 체결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구체적인 손실액을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우리 회사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한 개인의 횡령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경영 리스크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위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분석을 내놓는 유능한 직원 한유진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유진은 이어서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획안과 헬리오스와의 계약이 어떻게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젝트의 격을 높였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인 호소 없이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에게 제기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 데이터 분석 없이는 제 말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유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다급하게 외쳤다. 궤변입니다. 저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상사를 모함하는 파렴치한 술수일 뿐입니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녀의 횡령 혐의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회사의 안정을 중시하는 그들로서는 일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었다. 부사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쾅 묵직한 대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유진이 알던 운전기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흐트러짐 없이 몸에 꼭 맞는 최고급 네이비 슈트,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롭고 차가운 눈빛. 그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타고난 지배자의 위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마치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들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 최민준 비서도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부사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회의실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여긴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김 부장과 박민아는 입을 떡 벌린 채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다. 저 남자는 분명 한유진의 운전기사 남편이 아니었던가. 그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때 최민준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에 선언했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오전 9시부로 라펠르의 인수를 최종 완료한 SJ그룹의 이사회 의장이자 새로운 최대 주주이신 강지훈 회장님이십니다. SJ그룹의 의장, 강지훈 회장님.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회의실을 강타했다. 위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부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김 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휘청거렸고 박민아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리고 한유진,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 중앙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계약 남편 어젯밤 자신의 손을 잡아주며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던 남자. 그가 지금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심판의 날은 찾아왔다. 하지만 그 심판대 위에 올라선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대회의실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정적을 깬 것은 부사장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튕겨 나오듯 일어나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납시는 줄도 모르고 제가 큰 결례를. 다른 위원들도 사색이 된 얼굴로 따라서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아첨과 공포가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 떠올랐다. 회사의 주인이 바뀐 첫날, 그들은 새로운 주인의 눈앞에서 무고한 직원을 마녀 사냥하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테이블 상석에 있는 부사장의 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부사장은 황급히 자리를 비켜섰다. 지훈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그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존재감 하나만으로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마침내 김태섭과 박민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운전기사가 이제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절대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앉아 있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라벨르의 경영 상태가 이 모양이니 징계위원회 수준도 알만하군. 지훈의 첫마디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한유진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고했다는 무언의 인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최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시작하지. 최 비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김태섭의 조작된 증거들이 떠 있던 화면이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라벨로의 내부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여기 지난달 15일 비삼 1시 47분 김태섭 부장의 개인 사무실 IP에서 한유진 대리의 이메일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로 3분 뒤
징계위원회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이 생성된 타임스탬프입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초 단위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최 비서는 이어서 유진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던 돈의 출처를 밝혔다. 이 돈은 김태섭 부장이 자신의 천안 명의로 세운 유령 회사 아티잔 크리에이티브에서 송금된 것입니다. 한유진 대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래입니다. 김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 비서는 지난 5년간 김태섭이 인호기획을 비롯한 여러 협력업체들로부터 어떻게 리베이트를 받아왔는지, 그 검은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복잡하게 얽힌 선과 숫자들은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녹음 파일도 공개되었다. 김태섭이 인호기획 대표와 리베이트 금액을 흥정하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부장, 이번 건은 20%로 합시다. 회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섭섭하게 할 순 없잖아. 자신이 했던 말이 증거가 되어 흘러나오자 김태섭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박민아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떴다. 친구 너희 팀 한유진. 진짜 횡령한 거 맞아. 박민아 캐커키치 바보야. 그걸 믿냐? 김 부장이랑 내가 다 설계한 거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번 기회에 아주 업계에서 추방시켜 버릴 거야. 멍청한 게 운전기사랑 결혼하더니 꼴 좋다 카카키야. 그녀의 조롱과 악의가 담긴 대화 내용이 만천에 공개되자 박민아는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났다. 김태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강지훈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기어왔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아신 게 분명합니다.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회장님을 위해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그의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비굴한 애원만이 남아있었다. 박민아는 옆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며 중얼거렸다. 저는 부장님이 시켜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강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가장 혐오했다. 그는 나지막이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네. 회장님, 보안팀 불러. 저 두 사람. 경찰에 즉시 인계하도록. 회사 자금 횡령, 배임, 증거 위조, 무고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 진행해. 우리 SJ그룹 법무팀이 끝까지 책임지고 저들이 법의 최고형을 받도록 만들게.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발버둥 치는 김태섭과 울부짖는 박민아의 양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억울해요. 이거 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지며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악몽 같은 소동이 끝난 것이다. 지훈은 이제 시선을 돌려 잿빛 얼굴로 서 있는 징계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의 목소리에 위원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무능은 죄입니다. 진실을 가릴 능력도, 의지도 없는 분들이 이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은 없습니다. 오늘부로. 이 자리에 있는 전원 보직 해임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에서. 그룹 본사에 정식 감사를 받고 추후 인사 조치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위원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깊이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한때 회사의 핵심 권력이었던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그의 수행팀, 그리고 한유진, 단 몇 사람만이 남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지훈이 초에 비서에게 말했다. 나머지 일 처리하고 밖에서 대기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나가자.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한유진,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공정하지 않았던 세상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유진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회사를 인수한 냉혹한 기업가 강지훈 회장의 모습은 조금씩 옅어지고 그녀가 알던 차분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남자 강지훈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 동안 쌓여온 수천 개의 질문과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기업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와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한유진은 창가에 서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던 사람들이 쫓겨나간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여긴 너무 시끄러웠군. 내 사무실로 가지. 그의 사무실은 이제는 전임 사장이 된 자의 집무실이었다. 라 벨르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가장 넓고 전망 좋은 공간이었다.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최고급 원목 가구,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 그리고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 그들이 함께 살던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분위기였다. 지훈이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비로소 운전기사의 가면이 아닌 SJ그룹 의장으로서의 본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유진은 더 이상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았던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대체 누구세요? 왜 처음부터 저를 속이신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SJ그룹이 라벨르 인수를 계획한 건 꽤 오래전부터였어. 라벨르는 분명 잠재력이 큰 회사였지만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 김태섭 같은 기생충들이 회사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으니까.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보고서에 올라오는 예쁜 숫자나 임원들의 달콤한 아첨만으로는 회사의 진짜 병을 진단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 누가 진짜 보석 같은 인재이고 누가 당장 잘라내야 할 썩은 사과인지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냉철함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한유진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지. 그가 유진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재능이 있었지만 늘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었소.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지. 그런 당신의 모습이 인상 깊었소. 그래서 당신을 내 계획의 중심에 두기로 결정했지. 당신을 통해 라벨로의 가장 깊은 환부를 들여다보고 싶었으니까.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와의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만남들, 그가 무심코 던졌던 모든 조언들이 사실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했던 당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건 인정하지. 그건 명백히 비겁한 방식이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그의 솔직한 사과에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배신감의 앙금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그가 건넸던 따뜻한 차 한 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온기는 모두 연기였단 말인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의 일부였소. 당신은 내게 유용한 관찰 대상이자 계획을 위한 파트너였지. 하지만 당신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소. 그의 목소리에서 냉철함이 사라지고 한 남자의 진솔한 감정이 묻어나왔다. 부당함에 굴하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올곧은 모습,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닌 내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게 됐지. 어젯밤 당신의 손을 잡았을 때 그건 연기가 아니었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것 또한 진심이었소.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그녀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가 위험에 처한 자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 주었을 때,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을 때, 그녀 역시 계약관계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천천히 그에게서 등을 돌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또한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진짜 감정이 피어난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맑고 단단했다. 그 계약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였다. 그가 계약서를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갑 강지훈, 을 한유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계약서를 내려다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들의 거짓된 시작이 그렇게 끝이 났다. 유진은 텅 빈 손을 들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런 종이로 맺어진 관계는 필요 없어요. 만약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요. SJ그룹 의장 강지훈과 라벨르 직원 한유진이 아니라 그냥 남자 강지훈과 여자 한유진으로 거짓말 없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순간 강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가 내밀어진 유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몇 달 후 라벨르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 강지훈의 과감한 개혁 아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유진은 VVI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신설된 글로벌 마케팅 전략팀의 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과 열정은 모든 직원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녀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그녀에게 인사했다. 팀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내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 이제 막 끝났어. 지금 내려갈게.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 회사 로비로 내려갔다. 예전처럼 그녀를 기다리는 검은 세단은 없었다. 대신 익숙한 남자가 캐주얼한 차림으로 서서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오늘 힘들었지? 지훈이 그녀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며 물었다. 조금 그래도 재밌었어. 나는 당신 기다리느라 힘들었는데.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때는 그녀를 비웃고 조롱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부러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들은 비웃었다. 그녀가 보잘것없는 운전기사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서둘러 결혼한 그 남편이 세상을 다 가진 권세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다. 거짓과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이해와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